꼬리에 꼬리를 무는 암 이야기. 뭐 제목만 들어도 이미 너무 기대가 되죠. 이 주제로 과학 크리에이터 과학 드림님과 서울대학교 암세포 생물학 이현숙 교수님께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과학 드림님은요, 청소년 과학 잡지 과학 소년의 기자로 무려 10년 가까이 활동을 하셨고요. 현재는 유튜브 과학 드림 채널을 운영하시면서 구독자가 86만여 명입니다. 누적 조회수 1.6억 조회수. 대단하신데요. 자, 과학 대중화와 과학기술 문화 확산 공로를 인정받아서 2021년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현숙 교수님은요, 암 억제인자 BRCA2의 역할을 유전자 조작 마우스를 활용하여 최초로 규명하셨고요. 현재는 모든 생명의 비밀이 담긴 DNA 구조와 대사에 대해서 연구하시면서 암의 탄생과 치료에 대해서 연구 중이신 교수님입니다. 자, 암이란 무엇인지, 또 암은 왜 생기는지, 암은 과연 치료할 수 있는 것인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이 이야기를 두 분과 함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분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네, 오늘 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두 분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에서 분자생물학과 세포생물학을 가르치고 있고, 연구실에서는 정상세포가 어떻게 암세포가 되는지 분자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이현숙이라고 합니다. 네, 암을 연구하시는데 여기에 분자 메커니즘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오늘 좀 내용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과학드림님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과학드림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과학드림이라고 하고요. 앞서 소개했다시피 과학소년 잡지 기자로 10년 정도 일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고생물이나 아니면은 진화 아니면 뭐 지구과학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미있게 얘기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언론인에서 이제는 많은 대중들에게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고 계신 유튜버로 활동하고 계신데, 과학드림님께 좀 쉽게 설명을 요청하면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네. 암이라는 게 대체 뭡니까? 그러게요. 제가 예전에 봤던 드라마 중에서 그런 대사가 기억이 나는데요. 암도 살아있는 생명이다, 막 이런 대사가 기억이 나는데, 네.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그러면 이 흔히 말하는 손발톱 세포들은 네. 죽은 세포라고들 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과연 손발톱에는 암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사회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갑자기 어려운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저는요, 이제 발톱에 발톱 무좀이 있거든요. 근데 안 나요, 얘가 잘 안 없어져요. 저한테는 정말 암 같은 존재인데 그러면 손발톱에도 암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근데 사실은 그 드라마 대사처럼 예. 암도 살아있는 생명이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암은 세포에서 비롯되니까, 특히 살아있는 세포에서 비롯되니까 죽은 손발톱이라면 암은 생기지 않을 것 같다. 아무리 암의 종류가 다양하다고 하더라도 죽은 세포에서는 생기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또 옆에는 우리 암 전공하시고 암을 연구하시는 교수님께 여쭤보면 더 좋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예, O입니까 X입니까? 제가 이렇게 창의적인 질문 진짜 평생 처음 받아봐가지고 당황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O인지 X인지 앞으로 얘기하면서 살짝 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궁금합니다. 좀 남겨두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암을 공부하게 된 계기도요, 나는 암을 치료할 거야, 내지는 내가 암이 왜 생기는지 공부할 거야 라는 이렇게 굳은 결심으로 한 게 아니랍니다. 그냥 단지 사람한테 왜 질병이 생기고 늙고 죽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가지고 있는 관심 정도였는데, 과학을 공부하고 싶었고, 그래서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암생물학자가 돼 있는 거예요. 저 비슷한 경험들 다들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소개해드리는 책은 이게 어떤 몇 회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퓰리처 상도 받았고요. 네. 뉴욕 타임즈에서 베스트셀러로 꼽았던 시다르타 무컬지의 책인데, 만병의 제왕 암이라는 책입니다. 자, 만병의 제왕 암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암은 사실은 암을 단독으로 있지 않고 당뇨병하고도 연관되고, 그리고 뭐 면역 질환하고도 연관되고, 심지어 뭐
바이러스하고도 연관되고 뭐 온갖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만병의 그 제왕이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물학을 공부하면서 분자, 즉 몰레큘라 레벨에서 공부한다고 했더니 이렇게 흘러 암생물학자가 된 과정하고도 맞물리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드림님이 말씀하신 질문하고도 관련돼서 암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메커니즘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암이라는 게 옛날에는 그 캔서라고 불린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딱 만져보면 딱딱한데 혈관이 쫙쫙쫙쫙 뻗어 있는 게 마치 그 게, 그 크랩하고 똑같다고 해서 그리스어로 크레이피쉬 혹은 캔서라고 불러서 암이 캔서인 겁니다. 그 별자리 캔서가 있죠. 6월 달쯤에. 그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옛날에 그 동의보감이라는 드라마에서 허준이 보면은 단위라고 했나요? 그래서 네. 위장암을 암 딱 만져보면 딱딱한 거죠. 거기 옆에 혈관이 돋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암의 특징은 고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혈관이 막 증식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혈액암은 다르지만 지금까지도 보면은 선진국에서는 가장 큰 사망 원인 1, 2위를 다투고 있어요. 개도국에서는 1위가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교통사고나 재난이 가장 많아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선진국에서는 가장 높은 치사율을 가지고 있는 암이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암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암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를 준비하는 때에도 암이라는 주제가 그 꽃고암으로 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는 특징이 뭐냐면 나이 들수록 암에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노화하고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었죠. 그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모든 미래는 역사에서 출발하니까 이 그림은 저기 17세기 작자미상 네덜란드에서 발견된 그림인데 이게 바로 당시 서양인들이 봤었던 종양, 암입니다. 네. 즉 이렇게 크게 달려있던 그 클라라 자콥이라는 사람의 혹을 그냥 칼로 떼내서 수술을 하면은 깨끗하게 없어진다. 이런 얘기였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유교 문화에서 당연히 수술을 하지 않았으므로 다른 질병들은 어떻게 보면 동양의학에서 꽤 많이 다스렸으나 암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게 동서양의 그 철학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제 서양 우리나라에서 모두 다 그 암은 굉장히 무서운 병인데 암은 어쨌든 인류 역사와 함께 했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인류 마지막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그 이유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좀 불안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네. 우리가 그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죽음은 누구한테나 정해져 있는 것과 맞물린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조금만 인문학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암에 대한 기록은 보면은 그 글자가 기록되기 전에 그림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즉 인류는 탄생하면서부터 암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는구나라는 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림 문자로도 있었고 실제로 파피루스에서도 발견됐고요. 그러면 뭐 동양에서는 몰랐느냐? 그렇지 않고 갑골 문자가 있었던 은허 시대 때부터 이 바위 암자를 써서 그 저기 누적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딱딱하게. 그래서 이미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오히려 더 빨리 뭐 그 표현이 됐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각이 생기는 인류가 탄생할 때부터 암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인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무력증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과학자로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모든 곳에서 암이 발병하죠. 근데 특징적인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같은 데서는 한국인의 호발암 이래가지고 5대 암 같은 것도 발표를 해요. 그래서 좀 주의하고 이렇게 진단하고 관리하는 그런 걸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인종마다 그다음에 사는 환경에 따라 먹는 음식에 따라 그다음에 유전되는 그 뭐 어떤 이제 그 유전자에 따라 암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암의 발생은. 네. 근데 보니까 지금 예. 장 쪽에서 암 네. 발병률이 확 올라가고 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인공지능 석사시라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네. 장은 항상 음식물을 먹으니까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재생이 가장 많이 되는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즉 세포 분열이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가 장 그리고 우리 면역 세포들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포 분열이 많은 곳에 암이 잘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손톱, 발톱, 머리카락 이런 데서 암이 있었다고 이제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아, 자라기는 하지만 이 끝에서 자라고 이 모든 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음. 그러나 그 장은 항상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세포 분열이 일어나니까 아마도 암이 될 그 확률이 높았던 게 아닐까라고 네. 생각하고 있고 어. 과학적 근거들은 그게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암의 특징을 보면은 일단 그 드라마에서의 그 황당한 대사인 것처럼 무한 증식을 해요. 마치 생명체처럼 계속해서 세포 분열을 한다는 거죠. 그게 암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단 여기서 명심하실 것은 수없이 많은 자손 딸 세포를 생산해내지만 처음에 생겼던 암 세포가 끝까지 영생하진 않습니다. 그게 그 드라마 대사의 틀린 부분이에요. 자손을 많이 낼 뿐입니다. 예. 하나가 두 개가 네 개 되는 시간이 매우 단축되고 엄청나게 많이 증식을 해서 분열하지 말아야 될 세포가 많이 분열한 게 이제 종양인 건데 첫 번째에는 계속 죽어 나가요. 즉 다윈의 자연 선택설처럼 계속 그 환경에 맞는 애들만이 살아남는 것이 암의 발생 과정입니다. 따라서 영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일 수도 있는 것이죠. 아. 그 특징을 안다고 하면은 예. 그래서 많이 죽는 것 또한 암덩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캔서라고 했듯이 이렇게 혈관이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영양분을 몽땅 다 독식을 해야 되니까 혈관들을 다 끌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생혈관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치료법 중에 하나는 그 혈관을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고형암이 그 고사해서 죽는 거죠. 아. 뭐 색전술이라고 우리 말로 표현을 하던데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양성종양하고 다르게 다른 기관으로 침투합니다. 즉 유방암이 뇌로 전이하고 예. 골수로 전이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변신을 하는 거예요. 유방에 있을 때는 A라는 특성을 가졌는데 뇌로 가면 절대로 A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뇌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거고 그 미세 환경에 적응하고 있어서 전혀 다른 변신을 거치다 보니 다루기 힘들고 그리고 치료가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막 번져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제 손을 놓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전이라는 특징이고 이것이 바로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이 구분되는 아주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즉 전이한다는 거죠. 전이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혈관을 뚫고 들어가서 혈액을 따라서 돌아가야 돼요. 자, 우리가 간이 있잖아요. 간이 딱 떨어져서 둥둥둥둥 떠다니다가 다리로 가고 근육으로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 벌어지지 않죠. 예. 절대 일어나지 네. 않습니다. 따라서 이 암이라는 거는 새로운 것이 돼버리는 겁니다. 원래 자기 세포의 기능보다 완전히 새로운 기능을 취득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예 다른 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애들이 또 떠돌아다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갔으면 원래 자기가 그 취하던 영양분하고 다른 것들을 취하잖아요. 그 사이토카인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호르몬도 있고 한데 전혀 다른 것에 가서도 안착을 잘해서 사는 거예요. 또 막 번식을 하죠. 이러니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이게 이제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과학자들의 질문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암을 생각하면 가진 곳에 다 가서 예, 나쁜 짓을 골라 다 하는 것 같아요. 다 합니다. 그래서 예. 염증도 유발을 해요. 왜? 아. 왜냐하면 면역계가 얘를 죽여버리려고 어떻게 했는데 염증이 생기고 그냥 면역계를 회피해버리는 것도 있거든요. 예. 그럼 도대체 면역계 공격은 어떻게 회피하는 것이냐? 이 모든 게 다 껴있으니 사실은 제가 암을 공부하려고 시작한 공부가 아니고 그냥 분자생물학을 하고 싶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암생물학자가 돼 있더라고요. 아하. 이 모든 기능을 다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암이기 때문에 예. 암에 대한 연구가 어찌 보면은 분자생물학의 역사이고 그리고 세포생물학의 역사도 됐고 지금은 현재는 면역학에서도 가장 중요한 네. 그런 주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특징을 설명하고자 많이 애를 썼어요. 왜냐하면 과학자들이란 어떤 그 공통의 질서를 발견을 해서 메커니즘이라는 그 기작을 설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니까 다 설명이 잘 안 돼서 오랜 역사를 거쳤는데 결국은 지금은 모두 다 동의하는 것은 뭐냐면 DNA가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 즉 유전 정보가 계속 변화하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을 새로 획득하더라. 즉 그래서 암은 유전체가 계속 변화하는, 즉 유전체 불안정성의 질병이다라고 정의를 하게 됐는데 이게 한 17년 전에 나온 생각인데 지금까지 맞습니다. 즉 이거는 거의 이제는
어찌 보면 하나의 정의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을 설명할 때 결국은 유전자의 활동, 그가 만들어내는 대사 뭐 이런 거로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암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래서 반대로 DNA에 대한 얘기하면 연구를 하는 거죠.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DNA 손상이 없으면 암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죽어 있는 여기 이 그 피부에 이렇게 돌기는 생겨도 그 손가락으로 뜯어내면은 피 좀 나지만 암은 생기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피부 겉표면은 사실은 극도로 분화된 세포라서 핵도 없어서 때로 밀어도 상관없잖아요. 네. 여기에는 암이 안 생기는 거죠. 즉 DNA 손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네. 그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에는 네. 바이러스로 인한 네, 암이잖아요. 네. 그럼 네.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DNA를 손상시키는 걸까요? 맞습니다. 바이러스가 아. 침투를 했는데 바이러스가 하는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암 억제 인자를 이렇게 활동을 못하게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DNA 대사에 관계되는 DNA 복제를 변화시켜서 자기가 많이 증식하기도 하고 그러한 특정 바이러스가 있어요. 모든 바이러스는 아니고 걱정하지 마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렇지 않고 감기 바이러스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그 자궁경부암의 HPV랄지 아니면 HIV랄지 그 뭐 HTLV랄지 이런 애들은 실제로 그 암을 유발합니다. 오래 가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백신들을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치료하는데 그래서 바이러스 설이 있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결국은 그 바이러스가 한 일은 바이러스가 침투했다는 사실 때문만이 아니라 숙주 세포의 DNA 유전처의 불안정성을 일으키는 주요 메커니즘을 건드려 버리니까 암이 되더라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따라서 여전히 바이러스가 침투한 경우에 있어서도 만성으로 가서 이제 암이 될 때도 역시 암이 유전체 불안정성의 질병이라는 정의는 통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DNA의 그 손상 반응 경로를 공부하는 것이 바로 암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것의 극복의 이제 지름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암의 특징을 다시 보면은 일단 생겨요. 돌연변이가 생깁니다. 이건 이제 와인버그 박사님이 그린 그림인데 돌연변이가 생기고 난 다음에 막 증식을 해요. 그 세포가. 돌연변이가 세포가 증식하면서는 수없이 많은 돌연변이를 만들어내면서 그 중에서 그 환경에 가장 맞는 녀석이 살아남습니다. 다 죽고. 다윈의 자연 선택서라고 가장 맞아요. 그런 애들이 이제 혈관을 침투하는 기능을 획득하는 애가 있습니다. 그러면 둥둥둥 떠다니다가 자기가 알맞은 곳에 막 가요. 거기서 안착을 하려면은 다시 돌연변이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 애 중에서 자연 선택되겠죠. 그런 애들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면서 전이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생물학적 과정의 그 도메인들을 모두 다 건드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래 세포의 기질 공부하던 사람도 나중에 보면 암 연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세포의 움직임 공부하는 사람도 나중에 보니까 암 전이 공부하고 있고, 이런 게 이제 다 그런 것이 원인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암 전이를 막는 방법까지 포함해서가 아마도 암 치료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이게 질서를 항상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유전자 지도이면서 암 지도인데요. 그 와인버그 박사가 이제 동료들이랑 같이 그린 보면은 너무너무 많죠. 회로가. 진짜 복잡한데. 그러나 색깔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유전자들이 다 껴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세포 성장, DNA 복제, DNA 수선하고 이제 손상 복구하는 것, 세포 사멸, 염색체 분열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암을 유발하거나 아니면은 막을 수 있는 경로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구조도를 보니까 마치 전기회로 같이 생겼다라는 느낌, 네, 반도체 예, 같은 예. 느낌이 맞아요. 들어요. 예. 그래서 서킷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즉 우리 세포 활동은 안에서 유전자가 만들어내는 단백질의 대사 활동인데 서킷으로 이해를 해도 상당히 아주 암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서킷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단 그러나 저 같은 암 생물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다 중요해. 그럼 뭐가 중요했냐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6가지 사건 이것에 주목합니다. 그 다음에는 너무 많이 아수라 백작처럼 변했기 때문에 저 어렸을 때는 그 아수라 백작이 만화에 있었는데 젊은 분들은 두 분 다 이해 못하시죠. 알죠. 네, 뭐 지킬 앤 하이드 예, 그 뭐 지킬 앤 하이드가 좀 더 조금 더 가까우니까요. 익숙합니다. 네. 아수라 백작도 그 비슷합니다. 여자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아수라 백작처럼 완전히 변해버리도록 한 그 최초의 사건은 무엇이냐? 그래서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도의 사건이 아마 가장 중요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한 뭐 5번째, 6번째 사건까지가 어쩌면 전이를 설명할 수 있을 거고,
그 외에는 약간 좀 2차적인 그다음에 3차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을 이제 이해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최초의 사건들을 건드리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거에 대한 약제들이 잘 듣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최초의 사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 개념인데 하나는 암 유발 유전자가 있고요. 암 억제 유전자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온코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튜머 서프레서를 암 억제 유전자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달리는 도로에서 그것도 이제 속도에 그 제한이 없는 아우토반이라고 칩시다. 암 유발 유전자 즉 온코진은 악셀러레이터에 포함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마구 달리는 거예요. 세포가 계속 분열하고 성장하고 모든 뭐 그 모양도 변신할 수 있도록 마구 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즉 브레이크이겠죠. 그래서 암 억제 유전자는 브레이크에 해당합니다. 즉 우리가 차를 달릴 때 브레이크와 악셀러레이터가 정교하게 조절될 때 원하는 길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암 유발 인자라는 거는 없어서는 안 되는 사실은 세포의 성장과 그다음에 양분을 받아들여서 대사 활동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세포 표면과 거기에 가까이 있는 유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얘도 돌연변이가 되는 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위치를 켜고 끄고 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스위치가 아예 없어서 켜져 있기만 한다면 문제가 되는 그것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그 온코진이라면 암 억제 인자는 이거 너무 빨리 달리고 있잖아 라고 해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즉 그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가족력이 있는 암 들어보셨죠? 지금 우리 그 저기 제 주변에 보면은 그 은근히 제가 의사가 아닌데 저는 메커니즘 공부하는 사람인데 상담을 하시는 분이 간혹 있었습니다. 예. 뭐 우리 그 고모가 유방암이었는데 나도 그러면은 치료를 받아야 되느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죠. 그 얘가 그 유명한 안젤리나 졸리 이펙트인데요. 이분이 그 자기의 이제 가게에 그 유방암이 계속해서 있었고 그 할머니 뭐 이모 이런 사람들이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그 알고는 이제 그 셀러브리티니까 여러 정보에 접근하죠. 그래서 유전자를 모두 다 염기서열 결정하는 시퀀싱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 가족력이 있는 암은 그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제가 했던 유전자인데 제가 그 기능을 처음으로 밝힌 사람입니다. 사실은. 네. BRCA1이라는 BRCA1 혹은 BRCA2의 돌연변이가 가게에 유전되는 경우에 생긴다더라라는 얘기를 듣고 유전자 시퀀싱을 해봤더니 진짜 BRCA1의 돌연변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원인을 차단하자. 나는 불안해서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유방을 제거해 버렸죠. 네. 그게 엄청난 게 안젤리나 이펙트가 됐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정확하게 암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으나 이제 도발적 행동이긴 했습니다. 즉 가족력으로 유발되는 경우에 최초의 사건 1번, 즉 암억제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되면 암에 걸릴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구조로 보시면 결국 유전자인데 제가 그 유전자의 기능의 비밀을 밝혔었기 때문에 보면은 실제로 유전자에 어디에 돌연변이가 많다라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유방을 제거해야지만 이걸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나 그 차단한 거죠. 이와 달리 그 온코진이라는 거는 뭐냐면 가게에 유전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온코진은 돌연변이가 되면은 그냥 세포가 너무 많이 성장하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유전되지 않고 두 개의 대립인자, 즉 엄마 아빠한테서 받은 게 있으면 단 하나만 돌연변이가 돼 있어도 스위치가 꺼지지 않는 기능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전되는 것은 무조건 암억제 유전자의 그 돌연변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론에서는 보통 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암도 어쨌든 가족력이 있고 유전이 네. 되는데 뭐 암에 있어서 유전적 요인이 뭐 7, 80%, 네, 예. 환경적 요인이 20, 30%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의 퍼센테이지를 정하는 거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주관적인 개념이긴 합니다만 저는 솔직히 저더러 물으라고 하면 한 8대2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처럼 이제 가족력으로 있는 경우도 유전자 돌연변이었죠. 나중에 가족력하고 아무 상관없이 어느 날 오래 살다가 DNA 대사에 아까 그 도메인 중에서 이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의 돌연변이가 어쩌다 생긴 경우도 유전자 돌연변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를 몽땅 다 100으로 봐도 되는데
실제로는 예를 들어 체르노빌 원전이라든지 이렇게 네. 해가지고 이제 방사선에 노출됐던 그런 환경의 원인으로 DNA의 돌연변이를 많이 겪게 돼도 암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 20이나 30%로 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이제 그리고 이제 나쁜 음식을 많이 먹거나 옛날에 그 우리 이제 간염 많을 때 보면 그 아플라톡신이라는 게 독성이 많이 나와가지고 예. 그게 이제 원인이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죠. 음. 그런 환경적 요인을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경우도 결국은 DNA의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이제 암 유발이 많이 되는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모든 게 이제 암 억제 유전자하고 이제 암 유발 유전자의 어떻게 보면 시속 게임인데 두 개가 다 망가지게 되면은 암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우리 좀 모두는 충격이죠. 예, 살면서 언젠가는 암에 걸리게 암에 돼요. 걸리게 돼 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몽땅 다 그 밑에다 심하게 댓글 달겠지만 다행히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암생물학자인 예. 로버트 와인버그, 밥 와인버그라는 MIT의 그 화이트헤드 인스티튜트를 설립하신 분의 말입니다. 저 말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드릴게요. 옛날에 그 존스 홉킨스 병원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임상 잘하고 수술 잘하는 거로. 네. 그 볼티모어에 있는데 거기에 이유는 뭐냐면 총격 사고 때문에 그 많은 그 희생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해부를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총격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이렇게 열어보면은 암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암이 되게 그 뭐냐면 종양이라는 건 우리 몸에서 계속 많이 생깁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거를 처리를 잘 못하게 되면서 돌연변이 된 세포가 암으로 될 확률이 되게 커집니다. 즉 세포 분열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다음에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암에 걸릴 확률이 되게 많이 생겨서 실제로 옛날에 그 수명이 49세였다 이럴 때도 아마도 암이 많은 원인을 차지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되게 오래 살게 된 것도 뭐냐면 조기 진단도 많이 하고 약도 많이 쓰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옛날보다 훨씬 더 대응을 잘하게 된 것이 수명을 늘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150살까지 산다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의 수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팩터는 아마도 암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제로 세포 분열, 나이가 드는 것과 암과는 실제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암을 해결하면 수명도 늘어날 수 있다. 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데이터를 한번 보면서 얘기하시면 예. 제가 이제 텔로미어를 공부하는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그 BRCA2 공부도 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자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은 뭐냐면 노화라는 걸 보면은 그냥 세포가 분열하다가 어느 날 분열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DNA를 담고 있는 염색체, 염색체 맨 끝이 텔로미어인데 텔로미어가 점점 짧아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죠.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암세포는 아까 그 과학드림님 얘기하신 대로 분열을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죽지만 분열을 되게 많이 하려면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걸 극복해야 되죠. 그래서 와인버그 그렇죠. 박사가 밝힌 거는 뭐냐면 하나, 텔로미어가 짧아지지 않는다면 수명은 늘어납니다. 그렇죠? 근데 수명은 그쵸. 늘어나면은 세포 분열의 횟수가 많고 DNA의 그 복제의 그 횟수도 되게 많아지니까 돌연변이가 축적될 확률은 커집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DNA는 원래 수소 결합으로 이제 그 대사를 하는데 그것이 어찌 보면은 돌연변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전혀 없는 생명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돌연변이가 있었으므로 우리가 이렇게 생명체들이 진화를 해온 그렇죠. 거잖아요. 진화의 원동력입니다. 그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조차 사실 살면서는 다른 DNA를 갖게 된답니다. 따라서 DNA는 변화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그 변화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보면 대사가 잘 안 되니까 수선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텔로미어가 짧아지면서 더 이상 그 세포가 분열하지 않도록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암을 막기도 했었는데 만약에 이걸 영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제로 텔로미어가 짧아지지 않도록 하는 텔로머레이즈가 발현이 된다면 텔로미어를 길게 해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봤더니 텔로머레이즈를 발현시켜서 세포를 그 계속해서 분열하게 했더니
얘가 암세포가 되는 근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인버그 박사가 밝힌 것은 최초의 순간에 첫 번째는 텔로머레이즈가 많이 발현되는 게 있더라라는 거를 봤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암이 생기는 게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데 그거를 이제 막으려고 하다가도 나중에 보면은 결국은 암에 걸리지 않겠느냐라는 뜻의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언젠가는 네. 암에 걸리게 되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단 여기서 짧게 제가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텔로머레이즈만 발현돼서 암이 되는 건 아니고요. 짧아진 상태에서도 유지하는 암이 있는데 텔로머레이즈가 없이 그걸 ALT라고 부릅니다. 저희 방 연구실에서도 밝혀낸 되게 흥미로운 암인데 이 경우에도 결국은 DNA 대사의 문제, 텔로미어가 짧아지지 않도록 하더라. 결국은 뭐냐면 이러나 저러나 간에 되게 분열을 많이 하면 할수록 암에 걸릴 확률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암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다가 세포 분열만 얘기했잖아요. 예. 그리고 DNA를 계속 얘기했는데 과학드림님은 그래도 86만의 구독자를 거느리시는 유튜버시니까 아실 것 같은데 우리 몸에 세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한 예전에는 뭐 10조 개, 60조 개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새 나온 결과는 한 37조 개 뭐 이렇게 네, 예.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37조요? 네. 와. 그리고 예, 네. 그렇죠. 사람한테서 그러니까 뭐 10조에서 37조다. 이게 엄청나게 윈도우가 크지만 그만큼 맞아요. 굉장히 많은 세포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DNA는 유전 정보를 얘기하는데 유전자 그 모든 세포가 37조의 세포가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DNA가 한 세포에 있는 DNA 길이가 사람에서 길이를 만약에 일자로 쫙 펼치면 얼마나 긴지 혹시 아시는지요? 그 지구를 막 한 100바퀴? 네. 그럴 것 같거든요. 네, 그 얘기 정도 들으셨을 길이? 거예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한 세포에 있는 DNA를 쫙 펴면 2m 정도 돼요. 예. 그거를 10조, 10조. 37조 곱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지구를 100바퀴, 최소 66바퀴는 돈다는 와. 얘기가 지구에서 태양까지를 지구가 아니라 지구에서 태양까지를 예. 그래서 세포에 우주가 담겨 있네요. 세포에 우주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펼쳐가지고 실제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우주에 대한 신비보다 더 복잡한 것이 세포의 신비, 야. 그다음에 우리 몸의 신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은하계를 섭렵을 하는 그러니까요. 은하계 넘어서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모든 거를 그렇게 이해하는 거는 저는 너무 힘들어서 분자적으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자 생물학으로 이제 보면 어떤지를 보시면 실제로 처음에 정상 세포가 암 세포가 될 때 가장 중요한 작업은 세포가 되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어떻게 생기느냐? 첫 번째는 무한 분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건들을 공부를 하는데 그 다음에 전이가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한 공부를 함에 있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유전 정보가 변하면 엄청나게 많이 변하면 활동이 변하니까 암세포가 되더라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자, 이거를 그 어떻게 아까 앞에 그림을 보면은 음. 저게 마치 암세포가 분열해서 여러 개의 세포로 되는 아, 네, 저 네, 예. 과정이 네. 그 우리 어떤 태아가 발생할 때 네, 수정란에서 마치 배아로 되는 그 그림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네, 네,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암세포가 무한히 빠르게 많은 세포로 분열한다. 그다음에 수정란이 빠르게 많은 세포로 분열해서 배아가 된다. 약간 비슷한 맥락 같은데 이게 두 개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제가 박사하고 포스닥 했었을 때 했었던 질문입니다. 그 과학드림님의 질문은 사실은 생물학의 가장 펀더멘털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석사 이상급의 질문을. 예, 이거는 박사들도 그렇게 많이 고민은 하지 않는데 대단한 질문이신데 제가 박사 때 암생물학하고 그 다음에 박사후 연수과정 포스닥이라는 때에 발생학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발생학적인 원래 과정을 사생아적으로 딱 비틀어가지고 그 분열을 하면서 자기 맘대로 만들어 버린 것이 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 과정이 다 있습니다. 그 분열을 계속 많이 해서 하나의 수정란이 굉장히 많은 포배기의 세포를 만들어내는 것까지 세포 분열 과정이 틀리게 하는 것 빼고는 똑같습니다. 두 번째, 그 세포가 이렇게 이동을 해서 기관을 이제 만들거든요. 원래 분열했던 세포가 다른 데로 이동을 하면서 로테이션 하면서 기관 발생이 일어나는데 암도
혈관 타고 돌아가서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움직인다는 점에서 똑같고, 그래서 전이 과정도 보면은 발생학 과정은 완전히 뭐 미믹한다고 하죠. 흉내를 내서 갑니다. 그래서 발생학적인 과정을 비틀어 버려서 여러 단계의 돌연변이가 생긴 것이 암의 발생 과정이라는 것이 이제 현재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물음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과정은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신 거고요. 보통 제가 대중 강연 때는 절대 하지 않던 얘기고, 왜냐하면 다 똑같다고 얘기하면 곤란하니까. 근데 과학드림님의 질문은 너무 날카로워서 제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발생학적 과정을 잘 이해해도 암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화학 무기가 쓰였던 것이 사람들한테 가장 많은 해를 준 거는 암의 발생이었는데요. 1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이기려고 사실은 이제 화학 무기인 머스터드 가스를 썼는데 이것이 항암제의 시초입니다. 이게 그때 그 섬에 투하됐던 화학 무기 때문에 그 간호사들이 치료하고 있는 건데, 저 간호사들도 암에 다 걸렸죠, 나중에. 자, 그런데 저거를 2차 세계대전 때도 썼어요. 그래서 연합군이 사실 독일군을 섬멸하는 과정에서 썼었던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45년, 50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얘를 엄청나게 희석해가지고 보면은 분열하는 세포에는 몽땅 다 죽여버리니까 암을 좀 치료할 수 있다더라라고 해가지고 쓰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화학 항암제입니다. 아하. 그래서 원리는 뭐냐면, 분열하는 세포는 DNA가 대사를 하니까 그 사이에 껴들어가요. 그럼 세포가 이상 반응이다라고 해서 그 세포를 죽여버립니다. 네. 그래서 암이 치료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치료는 안 된다 하더라도 무한증식하는 암세포를 딱 멈추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스럽죠. 머리카락 다 빠지고 그렇죠. 구토하고 장세포가 그래서 영향을 항암 받으니까. 치료하면 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아까 질문하셨던 대로 장세포도 계속해서 분열하는 데니까 아. 거기도 들어가가지고 괴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견딜 수 있다면 암을 이제 딱 묶어둘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수술 후에 많이 쓰는 것이 바로 화학 항암요법이 되겠습니다. 네. 인류의 비극이 아이러니하게도 또 지금은 치료제로, 그러면서는 사실은 암세포의 특징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DNA 대사가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그래서 DNA 얘기를 조금만 해드리고자 합니다. 너무 이제 비극적인 얘기니까. DNA 발견이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생물학이 드디어 과학이 된 사건이기 때문인데, 네. 현재와 이제 현재도 계속해서 DNA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지만, 제가 최근에 텔로미어에 대해서 새로운 네 가닥 DNA 구조도 발견한 것처럼 DNA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공부한 곳이 바로 DNA의 구조를 발견하고 노벨상 수상자가 지금까지 40명 있는 곳인데, 옛날에 저것이 이제는 이제 화려한 장식으로 이제 로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네, 케임브리지 대학에. 같은 모형인데 이제 흑백이냐 칼라냐 요 차이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되는 과정에는 유전체 안정성 유지라는 게 제일 중요해서예요. DNA 구조에 대한 이해, 복제에 대한 이해, DNA가 손상당하면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리고 염색체라는 것이 DNA를 담고 있는데 염색체가 어떻게 해서 분리되는지, 이 정교한 과정이 제대로 돌아가면은 우리는 괜찮아요. 근데 하나라도 망가지면은 돌연변이의 찬스는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사실은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아마도 저 5가지 메커니즘 중에 하나라도 망가지기 시작하면은 실제로는 돌연변이의 확률이 100만 배, 1000만 배 올라가니까 암세포가 될 거다. 그것도 20년 걸립니다. 30년 걸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DNA의 대부분은 단백질을 만들지 않아요. 뭐 한 2%만이 만들기 때문에 쿠션은 되게 많은 거죠. 그러나 돌연변이는 유전자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되니까, 무작위로 되니까 이 산술적인 돌연변이율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NA 구조의 발견에 저 895자의 담긴 것은 역사적으로 20세기 가장 위대한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프란시스 크릭이 이제 왓슨과 같이 쓴 논문인데, 저기에 보면 DNA의 복제가 이 구조에서 구조를 보고 알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았다라는 아주 유명한 대목이 나오죠. 네. 결국 왜 DNA는 이중가닥이냐? 바로 이것 때문이죠. 이중가닥이면 하나는 돌연변이가 훨씬 더 잘 생기죠. 온전한 게 있으면 고칠 확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DNA는 그래서 무조건 변화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게 진화의 원동력이죠. 근데 DNA가 복제할 때마다 만들어내는 에러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DNA 중합효소에 있는데 다시 고치는
그것만으로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사람은 그 다기관 세포는 DNA가 망가졌을 때 그것을 치료하는 수성 기작이 되게 많이 발달해 있는데 그러함으로 해서 한 60을 살아도 암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게 그렇게 보존되어 있으나 여전히 찬스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와인버그의 박사 말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즉 100살을 산다, 150살을 산다. 그러면은 찬스는 훨씬 더 40살을 산 사람보다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DNA 손상 반응이 결국은 핵심이더라라는 생각 때문에 노벨위원회는 이 모든 것을 기렸죠. 그래서 DNA 손상 반응의 가장 중요한 세포 주기 조절, DNA 그 손상 치료 기작, 그리고 세포 사멸 기작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노벨상으로 이제 주어진 것입니다. 노벨상의 이유는 간단해요. 최초에 어떻게 해서 정상 세포가 암 세포가 되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기작을 설명하였다가 이유입니다. 뭐 이러한 것들 때문에 계속 DNA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네, 제가 이 로드쇼에 원래 나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교수님 말씀에 빨려 들어가가지고 아니 그러지 말고 저를 그 스탑 시켜 주셔야 됩니다. 제가 로드쇼 준비하면서 네. 그 좀 흥미로운 연구가 있어서 한번 같이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세포를 많이 분열하면 할수록 돌연 변이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암 발생률도 올라간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이 동물을 보시면 앞에 쥐가 있고 코끼리가 있어요. 둘은 몸집 차이가 굉장히 크지만 실은 이게 세포의 크기 차이가 아니고 세포 숫자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쥐는 세포의 숫자가 코끼리보다 한 10,000배 이상 적어요. 코끼리 세포 숫자가 그만큼 많다는 건데 과학자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건 전데요. 그 대왕고래 그 그림 앞에서 찍은 건데 대왕고래랑 사람도 세포 숫자 차이가 거의 2,000배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다면 고래가 암에 걸릴 확률이 왠지 높아 보이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예. 세포 분열을 그만큼 많이 했기 때문에 돌연 변이율도 높아질 것이고 뭔가 암 발생률도 높아져야 할 것 같은데 네. 그 다음 장을 보면은 그 리차드 페토라는 의료 통계학자가 이제 페토의 역설이라고 페토스 패러독스라는 이제 가설을 이제 세웠는데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몸집이 크면 클수록 암 발생률이 높아져야 할 것 같은데 실제 통계 자료에서는 오히려 몸집이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암 발생률이 낮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뭔가 좀 약간 역설적이다라는 거와 함께 다른 학자들이 이제 이 페토 박사의 연구를 다시 한번 그 재연구를 하게 되는데 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2015년도에 이 연구 자료는 뭐냐면 포유류 한 30종 이상을 이제 몸집의 크기와 암 발생률을 조사를 했더니 상관이 없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몸집이 큰 동물이나 몸집이 작은 동물이나 이 몸집의 크기와는 상관이 없고 오히려 어떤 연구에서는 몸집이 크면 클수록 암 발생률도 낮아진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그 일부 2015년도 이 연구를 했던 과학자는 그 이제 코끼리의 유전자 중에서 암 억제 유전자의 사본이 그 사람보다 더 많아서 그럴 것이다라는 가설을 내세우기도 했고 그래서 같이 연구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냐면 그러면 이렇게 몸집이 크거나 아니면 암 발생률이 굉장히 적은 동물들에서 우리 인간이 암 치료법의 힌트를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암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우리 이현숙 교수님께서 나와 계셨으니까 혹시 암 치료법과도 이런 연구를 연관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다음은 암 치료법 얘기를 한번 또 들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예, 네. 저도 오늘 처음 한 사실이어가지고 과학 드림님의 그 이야기에 그 생각해볼 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과학자는 이제 과학이라는 게 같은 그 조건에서 보니까 예를 들어 사람 안에서 혹은 마우스 안에서 이렇게 종 안에서만 봅니다. 그래서 종간 비교는 제가 처음 봤어요. 네. 네, 뭐 생각해볼 거리가 있는데 예컨대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그 암억제인자가 그 카피 수가 되게 많다. 네. 뭐 그거는 암 발생을 억제하는데 되게 중요한 조건이긴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으나 실제로는 그 종간 비교보다 이제 종 안에서의 비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종 안에서도 뭐 아까 고래 얘기했지만 그 북극의 그 이누이트족이 사냥하는 오래 산다는
북극고래 경우도 자기 사촌인 다른 고래보다 DNA 대사하고 있는 여러 그 유전자들, 뭐 PCNA, ERCC1 이런 애들이 훨씬 더 많이 카피 수가 많이 있다. 복사운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그 얘기하고도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 자, 그러면은 치료할 때 이걸 어떻게 하느냐, 유전자 치료를 할 수 있느냐, 뭐 네. 이런 얘기 질문이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아요. 이 항암 치료가 옛날에 말씀드렸듯이 그 뭐 DNA 대사 그래서 막 그 머스타드 가스 같은 거로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요새는 어떤지에 대해서 미래 얘기하니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 이제 아까 이제 암 치료법을 얘기하실 것 같은데 뭐 제가 사회자님께도 예. 간단히 질문을 드려보면 이제 과학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의료 기술도 마찬가지로. 네. 근데 그렇다면은 이제 많은 대중들이 생각했을 때 뭐 인류가 화성에도 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기술 속도 변화가 빠른데 그럼 암 정복도 10년, 20년 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와, 그 10년 후에 암을 정복할 수 있을까? 인류가? 근데 아까 그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암은 인류하고 끝까지 갈 수밖에 네, 없다. 예. 그러면 정복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노화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암이라면 정복은 안 된다. 정복하고 천연두처럼 싶지만 정복할 수 없는. 그렇죠. 네.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제가 예전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과제 중에 암 정복 과제를 되게 많이 해서 연구비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암은 정복이 됐을까? 이미 10년도 넘었는데 아직까지 정복이 안 됐는데 암은 정복한다는 말은 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제가 굳이 얘기하자면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저 세모 정도 그 음, 암은 다스릴 수는 있을 거다. 감기 정복된 적 있나요? 없죠. 아, 근데 무서워하진 않죠. 치료할 수 그렇죠. 있다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그 독감 나온 다음에 계속 우린 독감 백신 맞고 있고 뭐 예. 코로나도 그렇게 될 것 같고 암을 만약에 이런 것처럼 암에 걸렸다고 해가지고 뭐 사망 선고라는 표현이 안 나오게 되면 괜찮죠. 그래서 암을 다스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목표가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야.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릴까요? 옛날에는 사망 선고라고 표현을 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암이 꽤 많습니다. 대장암, 위암 뭐 이런 것들. 자, 1차 세계대전 때 화학 무기가 우리의 그 암 치료자가 됐는데 90년대 후반에는 드디어 분자생물학의 쾌거로 표적 항암제라는 게 나옵니다. 즉 암이 어떻게 발생한다는 그 분자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한 건데요. 네. 최초의 스마트 드럭은 바로 혈액암, 만성 백혈병에 대해서 만들어졌고요. 일명 글리백입니다. 상품명은. 백혈병이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는 네. 좀 치료하기 힘들었다는데 그걸로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예전만치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저 글리백이라는 이마티닙 약이 들을 수 있는 백혈병이라면 경구용 투약제로 계속 먹어서 암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혈병도 그렇고 혈액암이라는 게 엄청나게 종류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 발병 메커니즘을 모두 다 정확하게 찝어내기만 하면 실제로 표적 항암제를 만들어서 다스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그 노력을 하죠. 그 두 번째 예가 바로 이 폐암입니다. 폐암은 훨씬 더 많죠, 사람들한테. 폐암의 발병 원인 중에 EGFR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성장 호르몬 그 수용체를 딱 막아버리는 약을 마치 글리백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12명한테 임상시험을 했더니 2명이 간질에 걸리고 1명이 죽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FDA가 허락을 안 하고 스탑을 했어요. 즉 폐기된 거죠. 엄청난 걸 들였는데 이게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약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임상 시험을 하던 중에 일본에서 일본의 비흡연 여성한테는 이게 아무런 부작용도 없이 완치되더라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봤더니 동양 사람들한테만 있는 특별한 EGFR의 돌연변이 때문이었어요. 자, 그 얘기는 인종마다 다른 유전자 변형, 그 다음에 그거를 맞춤으로 할 수 있다면 약이 맞춤형으로 투입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맞춤형 항암 시대에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제 분자생물학자들이 특별히 관심 가지는 것은 발병 메커니즘을 제대로 짚어내서 최초의 사건을 잘 안다면 이거에 맞는 약을 만들면 암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 사람한테 맞는 즉 뭐 모든 개인형 맞춤형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는 약을 만들 수 있다는 개념이 생긴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맞춤형 항암 치료제라는 것이죠. 예, 뭔가 희망적인 느낌이 확 샘솟고 있습니다. 네, 저는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아주 많은 성과들을 거두고 있고, 이제 글리백 같은 거는 이제 다른 백혈병에도 치료가 되고 있어서 백혈병 환자들이 만약에 그 글리백이 자기한테 맞는 약이었을 경우에는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 평생 먹는다는 부담이 있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그 보험도 되기 때문에 아. 문제가 사실은 없죠. 자, 이분은 다들 기억하실 건데 혁신의 아이콘 네. 스티브 잡스입니다. 네.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만 만든 게 아니라 죽어서까지 사실은 정밀의학이라고 하는 맞춤형 항암 시대를 여는데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기여하신 분입니다. 아, 네.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많은 수술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 외과 의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과학의 최첨단의 뉴스들을 알고 있었던 그는 어떤 걸 시도하냐면 자신의 유전자를 모두 다, 자기 암을 모두 다 유전자 서열을 결정하는 시퀀싱을 합니다. 아. 브로드 인스티튜트라는 데다가. 그래서 돌연변이들을 그러니까 63개, 그러니까 63개를 찾아내요. 그런데 당시는 이런 시퀀싱을 한 사람이 뭐 10명 내외, 뭐 많아봤자 20명 전 세계에서. 예.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있는데 어디를 타겟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년 후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다음에 그러고 돌아가셨지만 그 다음에 훨씬 더 싸게 유전자 염기 서열을 결정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10만 명, 5만 명 이렇게 이제 유전자 염기 서열을 결정하다 보니까 점점 공집합이 생기죠. 네. 그럼 어디를 타겟하면 된다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맞춤형 항암의 그 시작이 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뇌암으로 희생됐던 보 바이든의 아버지, 당시는 부통령이었던 바이든을 보고 이제 마음이 아팠던 이제 오바마가 그 바이든과 같이 얘기를 해서 2016년에 드디어 우리도 이제 맞춤형 항암, 맞춤형 질병 치료의 세계로 갑니다라고 해서 2016년에 정밀의학 원년을 발표해서 정책을 만들고 과학기술을 장려하고 그리고 이제 더 많은 연구비를 투여하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고 결국은 바이오 빅데이터의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예. 사람마다 다른 유전자와 그에 근거한 치료의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지금 현재의 그 포부입니다. 자, 그래서 빅데이터 하지만 가장 중요한 빅데이터가 무엇일까요? 결국은 이제 바이오 빅데이터인데요. 이걸 이제 개인정보의료보호법으로 보호하고는 있으나 네. 식별이 되지 않게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내 유전자의 정보들이 다 모아져서 그게 힘을 발휘하게 된다면 이것도 기증, 기여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제 DNA 정보가 그러니까 이 DNA 정보가 저라는 것만 가린 채 그렇죠. 이제 식별되지 네. 않고 예. 한국에 있는 남성의 한 DNA 네, 이렇게 예. 해가지고 모아놓고 그럼 한국에 있는 남성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DNA 특성을 가지고 네. 타겟 의료를 하면 그렇죠. 그러면은 상당히 네. 많은 질병들을 예견하거나 막거나 아니면은 치료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다 나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예. 그래서 30대, 사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영국에서는 지금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20만 DNA. 어. 이런 정보는 상당히 유용하게 될 것입니다. 단 항상 그 전제는 있죠. 우리가 인권 침해 요인이나 아니면은 개인 식별 때문에 뭐 보험회사에서의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상업적 이용을 굉장히 많이 막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문화적 인식이 개선이 된다면 바이오 빅데이터는 우리한테 엄청난 그 유용한 자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타겟을 정확하게 맞추고 그 다음에 기계학습을 동원한 AI 기술을 결합을 한다면 훨씬 더 정밀한 이미 나와 있지만 잠자고 있는 상당히 많은 약을 어쩌면 어떤 개인한테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아주 빠른 시간에 열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그 예전에 제가 공부했던 생물학은 진짜 그 생물학 서적만 보거나 아니면 연구실에 박혀서 정말 그 연구만 하거나 근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빅데이터나 AI 같은 네. 경우에는 사실은 컴퓨터 공학이나 네. 어떤 IT 기술이랑 네. 연관된 건데 지금 그것들이 생물학이랑 엄청나게 강하게 네.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완전 융합적인 네. 종합학문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바이오 네. 분야가. 예. 그렇죠. 제가 그 10년 전에 그 바이오 빅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현재 이제 미국의 브로드 인스티튜트에 연수를 갔었는데
그때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때 저도 막 무시했었거든요. 뭐 딱 보니까 결국 내가 아는 거 나오네 이러고.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분자생물학 연구를 하기가 힘들 지경입니다. 따라서 옛날에 10년 동안 하던 걸 1년으로 단축할 수도 있어서 실험을 디자인하고 기획하는 게 아예 판도가 변했습니다. 이제 AI 기술까지 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이 장표에서도 왼쪽에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 이제 예, 컴퓨터 예. 공학에서 주로 많이 하시는 네. 부분들이 있고 오른쪽도 머신러닝이라고 네, 되어 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사람이 분류하거나 사람이 뭔가 분석을 해서 판단을 하면 네. 오래 걸리던 것이 네. 인공지능 하면 얼마나 빨라질까요? 이게 얼마나 빨라졌냐면 이게 저도 충격을 받은 사건인데요. 알파고 때문에 바둑인들 충격받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생물학자들이 충격받은 거는 알파폴드입니다. 구글의 딥마인드가 그 다음에 한 거는 모든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냈습니다. 어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건데요. 기존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모두 다 학습을 시켜서 알지 못하는 새로운 단백질이 나왔었을 때도 그 구조를 예측하는데 예측해서 맞춘 정확도가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완전히 인식의 틀을 바꿨는데 그 다음에 이들이 선언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알파폴드 이용해서 우리는 모든 신약을 만들겠다. 모든 질병에 맞춤 약을 만들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이 이제 드디어는 뭐냐면 그냥 종합과학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은 모든 학문의 융합? 그렇죠. 이 생물학이 돼버린 것 같은 생각이 네. 들고요. 자다가 깨면서 태만했다가는 그냥 놓쳐서 뒤처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예. 그래서 그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는데 협업하면서는 결국은 어쩌면 우리는 모든 사람한테 유용한 그 치료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러면 교수님 연구실에 교수님 뭐 인공지능 전공 안 하셨을 전혀 거 안 아니에요? 했죠. 예. 인공지능 관련한 업무를 하시는 분 계세요? 예, 제가 그 학생이 들어오면은 엄청나게 푸시를 해서 예. 이런 과목 듣고 공부를 해와라 그래가지고 몇 명을 이제 그거를 시키고 협업을 하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제가 스스로 생각한 게 나 혼자서 골방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연구한다는 생각을 아예 버렸어요. 협업을 하자. 컴퓨터공학과하고 협업하고 예. 기계공학과하고 협업하고 예. 화학과하고 협업하고 그다음에 의과대학하고 협업하고 그렇죠. 그래서 협업을 잘하는 게 이제는 과학을 잘하는 비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예. 교수님 말씀 아까도 쉬는 시간에 잠깐 해봤는데 협업 잘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예전에는 까칠한 사람이 이제 공부를 잘한 거였다면 이제는 사회성 좋은 사람이 공부를 잘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판도가 네. 진짜 바뀌었네요. 판도가 완전히 네. 바뀌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젊은 세대들이 오히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미래인재 포럼이니까 예, 우리 예. 미래인재들이 꼭 이 점은 참고해야 될 것 같아요. 협업을 잘하는 사람들이. 예, 그리고 있어야지. 또 하나 중요한 거는 AI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잖아요. 모두 다 저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해요. 왜냐하면 결국은 가다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왜 사람은 아프고 병에 걸리고 그리고 죽지예요. 주변에 다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다 바이오 AI를 하고 싶어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영상도 그렇고 빅데이터도 그렇고 모든 게 결국은 AI 기술도 그렇고 다 결국은 바이오 의료에 들어오게 되고 있는 것을 제가 이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뭐 네. 예를 들면 컴퓨터 공학을 하셔가지고 코딩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나는 코딩만 해서 뭐 그냥 앱을 만들어야지가 아니라 그러면 나도 바이오 공부도 해보고 뭐도 해볼까? 네. 약간 이렇게 연계가 될 수도 네, 있겠네요. 그래서 뭐 대학원생도 하고 있죠. 맞아요. 예. 예. 자, 그러다가 그러면은 아예 정복하자라는 얘기 아까 하셨잖아요. 제가 세모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얼마 전까지는 X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세모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몇 년 전에 노벨상을 받은 바로 저 면역 항암제 때문입니다. 자, 암이 다 다르니까 사람마다 맞춤형으로 가야 된다 이 말도 맞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면역계가 왜 암은 몽땅 다 죽이지 못하는 거야? 면역 회피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근데 면역 회피니까 면역 항암제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교과서에 그렇게 썼었어요. 그게 제가 학교 다닐 정설인 줄 때. 알았겠죠. 그런데 그것의 정면으로 진짜 그래라고 물음을 던진 게 바로 이제 앨리슨과 혼조고 이들이 이제 노벨상을 2018년에 받은 이유인데 약까지 만들어내서입니다. 즉 면역 회피하는 방법 자체를 건드려 보자라고 해서 뭐냐면 면역이 어떻게 회피되냐면 실제로는
자, 면역계가 가서 공격하려고 해요. 암세포가 이상한 놈이 생겼으니까. 근데 암세포가 회피하고자 자기 세포 표면에 PD-L1이라는 걸 내더라는 거예요. 아, 뇌물 같은 거 주는 예, 거예요? 그래서 자물쇠가 딱 물리게 해가지고 이 T세포가 자기 공격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어. 자, 그러면 자물쇠하고 열쇠 반응 못하게 해버리면 되지 않아라고 해서 단일 클론 항체로서 이 PD-1과 PD-L1의 상호작용을 그냥 풀어버리는 저런 어떻게 보면 항체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투여를 해요. 항체 치료입니다. 그랬더니 뭐냐면 저 T세포가 암세포들을 모두 다 공격해서 죽이게 됐어요. 예. 그러면 암이 치료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아주 보편적인 항암제입니다. 면역 와. 항암제이고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예. 돌아가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면역 항암제 치료로 1년 있다 완쾌됐다라는 CNN의 네. 뉴스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뇌 쪽에 암이 있었는데 뇌암이셨죠. 예, 예, 예. 그게 이제 거의 이제 돌아가시는 줄 알았는데 이걸로 네, 살아났다. 와우. 그렇죠.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밀의학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거는 전체 암 중에서 많아봤자 15%, 20%, 10%도 안 됩니다. 이런 그 PD-L1을 내는 게. 자, 그럼 면역 항암제가 된다는 거 알았잖아요. 그러면 맞춤형으로 가자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즉, 나한테 맞는, 즉, 내 면역계가 내 암세포를 공격하게 하면 되잖아. 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나온 개념이 바로 키메라인 CAR-T입니다. 즉, 아. T세포의 그 특정인의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도록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 이제 분자적인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하려면은 뭐냐면 결국은 유전자 편집 기술이 필요했고요. 유전자 편집 기술이 이제 그 재작년에 노벨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최초로 이제 질병에 적용된다면 그것은 암이 될 것인데 바로 크리스퍼 캐스9이라고 하는 유전자 편집 기술은 현재 이러한 그 어떤 특정인의 암을 타겟할 수 있는 면역 세포를 만들어서 배양을 한 다음에 투입을 해서 말하자면 맞춤형 항암 면역 항암제가 되는 지름길을 제공하고 있고요. 임상의 결과가 제가 그저께도 다시 한번 봤는데 네. 매우 획기적인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예. 너무 기대돼요. 예, 그러니까 백혈병에 굉장히 많이 듣는다는 게 있었는데요. 단 주의할 점 뭐냐면 하나 해야 되니까 아마도 비용이 되게 많이 들 겁니다. 비용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들고 있고 이제 바이오 회사들은 저 카티가 엄청난 돈이 될 거기 때문에 되게 많이 달려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많은 성과가 나올 것은 예견이 됩니다만 실제로는 이제 가다 보면은 항상 또 난관이 생기는 게 암의 발달이라서 지켜봐야 되는 면이긴 합니다. 그래서 정복이라는 표현은 틀리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력하게 암에 맨날 질 것이냐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좀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영화의 포스터 대사가 떠올라요. 인류는 늘 답을 찾을 것이다. 네네. 그 답이 지금 딱 말씀하신 거에 딱 네네. 맞는 것 같아요. 네. 하나씩 문제를 극복하면서 인류는 앞으로 나아가긴 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저는 과학자니까 그런 거 극복하고 이런 거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보편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예. 예를 들어 돈 많은 사람, 아까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이거는 좀 아니잖아. 그래서 보편적인 의료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도 과학자들의 그 의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해봅니다. 네, 이 영상 보시는 우리 미래 인재 분들께서 꼭 보편적인 의료 복지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기술이 그거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융합을 하면 네, 또 협업하면 가능하죠. 네, 그렇죠. 예.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세션 이제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 과학드림님 어떻게 느끼셨어요? 일단은 저는 뭐 이 자리가 물론 영광스러웠고요. 제가 진짜 깊이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학부생 때 공부했던 그런 암과 관련된 내용과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암 치료법 관련된 내용들이 진짜 강산이 변하듯이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걸 느꼈고요. 예. 그다음에 그 뭐 빅데이터나 AI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분야와의 그 융합이 돼서 연계가 된다는 점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컴퓨터 공학만 한다고 해서 컴퓨터만 다루는 게 아니라 뭐 언제든지 바이오 쪽으로도 올 수 있고, 또 바이오를 한다고 해서 바이오만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또 배워서 연계시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시청자분들께서도 인지를 하시고
앞으로 자신의 어떤 커리어를 설계해 나가는데 좀 반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 또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교수님도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사실 이제 이 과학드림님의 이 두 개의 질문이 너무 사실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난데없는 질문인데 상당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게 이제 제 본업이고 가장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인데 가끔씩 이렇게 대중 강연이나 이런 대담을 하다 보면은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새로웠고 또 하나는 이것도 협업이어서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창조해 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두 분의 말씀 속에서 제가 사실 이래서 우리가 사회로 나가서 자꾸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나 보다라는 네.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 또 교수님과 협업하실 분들은 연락 주시고 이메일 받아서 하시면 네, 되죠. 예, 그죠?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분과 오늘 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암 이야기 해봤는데요.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